저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찢었습니다. 1978년 2월 19의 나이로 제 손으로 직접 찢어버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라는 네 글자가 적힌 그 종이를 저는 망설임 없이 찢었습니다. 아니, 망설임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제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찢어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 저는 61살의 나이로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제 그림이 화랑에 걸렸고 동생들은 제 옆에서 함께 울고 있습니다. 찢어진 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4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서울 봉천동 달동네의 판잣집에서 저는 네 남매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병상, 어머니의 막노동, 그리고 배고픈 동생들의 얼굴. 저는 그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하는 마디였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은 단순히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20살, 저의 청춘, 저의 꿈 전부였습니다. 구로공단 봉제 공장의 미싱 소리는 제 목소리를 집어삼켰고 야근 수당은 제 미래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1978년 2월 어느 추운 아침, 저는 우체부 아저씨로부터 두툼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합격이라는 글자가 제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폐결핵으로 쓰러지신 지 석 달째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남의 집 빨래를 받아다 하셨고 16살 첫째 남동생은 중학교를 그만두고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14살 둘째 여동생과 12살 막내 남동생은 아직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합격 통지서를 품 안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받아두었던 구로공단 사마봉제 취업 안내문을 꺼냈습니다. 안내문에는 월급 25,000원, 야근수당 별도, 기숙사 제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25,000원이면 쌀 한 가마니와 연탄 20장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야근 수당까지 합치면 아버지 약값과 동생들 학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합격 통지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통지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술대학.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그린 풍경화가 서울시 교육청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중학교 때는 미술 선생님께서 제게 꼭 미대에 진학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도화지와 물감을 아껴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입시 준비는 혼자 했습니다. 학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통지서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찢어진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각난 통지서를 모아 아궁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서울대학교라는 글자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의 20살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구로공단에 취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으셨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빨래로 인해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의 감촉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는 듯 했습니다. 마디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운명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희생하면 동생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아버지는 약을 드실 수 있었으며 어머니는 조금이나마 숨을 돌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대학 교정을 걷는 꿈, 화실에서 캠퍼스에 물감을 칠하는 꿈, 교수님께 그림을 배우는 꿈. 꿈에서 깨어나면 제 베개 니든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19살 2월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저는 구로공단 봉제 공장의 미싱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1978년 3월 2일, 저는 구로공단 삼화봉제 공장의 3층 작업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120평 남짓한 공간에 미싱기계 80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8명의 여공들이 기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천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저를 구석 자리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다. 목표량은 하루 120벌이다. 미달하면 야근이다. 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삐걱거렸고 미싱 기계는 기름 냄새를 풍겼습니다. 옆자리 언니가 제게 작업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언니는 24살로 이미 공장에서 5년을 일한 숙련공이었습니다. 언니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미싱 페달을 밟는 속도, 천을 넣고 빼는 동작, 실을 자르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처음 며칠 동안 손가락을 여러 번 찔렸습니다. 바늘이 손톱을 뚫고 지나가는 고통의 비명을 삼켰습니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미싱을 돌렸습니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야근을 해야 했고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면 집에 보낼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공장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은 김영희 씨였습니다. 처음 그 호칭을 들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딸도 언니도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영희 씨였습니다. 하루 12시간 미싱을 돌리는 김영희 씨. 야근을 하면 16시간을 일하는 김영희 씨.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김영희 씨. 미싱 소리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다다다다다. 쉼 없이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제 생각을, 제 목소리를, 제 꿈을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겨우 옆 사람이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 30분과 저녁시간 30분만이 유일하게 입을 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는 공장 구내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양은 도시락통에 보리밥과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이나 콩나물 무침이 전부였습니다. 국은 맹물에 된장 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집에서는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때였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도 손목은 쉬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미싱을 돌리다 보니 손목과 어깨가 굳어버렸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정규 근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공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근 수당은 시간당 200원이었습니다. 4시간을 더 일하면 8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2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돈이면 동생들 학용품을 사고 아버지 약을 한두 첩 더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하고 나면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구로공단 일대는 가로등도 제대로 없었고 밤이면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여공 언니들과 함께 무리지어 걸어갔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숙사는 공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한 방에 8명이 함께 잤습니다. 이불은 얇았고 겨울에는 추웠으며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샤워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잠잘 곳이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공책 한 권을 아껴가며 매일 몇 줄씩 적었습니다. 오늘 몇 벌을 만들었는지, 손가락을 몇 번 찔렸는지, 야근을 몇 시간 했는지, 그리고 가끔은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에 대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도화지도 물감도 시간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김영이라는 사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신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25일이 되면 저는 다시 김영희로 돌아왔습니다. 월급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제가 포기한 모든 것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달 25일은 월급날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작업장을 돌며 하얀 봉투를 나눠 주었습니다. 봉투에는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에는 월급과 야근 수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는 순간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8년 3월 첫 월급은 27,000원이었습니다. 기본급 25,000원에 야근수당 2,000원이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기숙사 방에 돌아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2장, 5,000원짜리 1장, 1,000원짜리 2장. 저는 그 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봉천동 달동네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버스비 200원이 아까웠지만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동생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누나. 첫째 남동생의 목소리는 변성기를 지나며 굵어져 있었습니다. 둘째 여동생과 막내 남동생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한 달 사이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월급 봉투를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받으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눈물이 감사인지 미안함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3달 전보다 더 수척해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제게 미안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의 거짓말에 아버지는 더 큰 소리로 기침을 하셨습니다. 점심은 보리밥에 된장찌개였습니다. 찌개에는 두부 몇 조각과 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밥을 뜨면서 공장 구내식당 밥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밥은 달랐어야 했는데 저는 그 차이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께서 장부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쌀값 4,000원, 연탄값 3,000원, 아버지 약값 5,000원, 동생들 학비 7,000원, 전기세 600원, 수도세 400원, 학계 21,000원. 제 월급에서 기숙사비 3,000원과 제 식비 2,000원을 제외하면 22,000원이 남았습니다. 1,000원이 남는 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1,000원을 제게 다시 건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혹시 모를 급한 일에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4월부터 주말 야근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에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주말 야근을 하면 한 달에 4,000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동생들에게 과자 하나, 공책 한 권이라도 더 사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주말 야근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공장 안은 똑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미싱 소리, 기름 냄새. 저는 하루에 130벌, 140벌, 150벌을 만들어냈습니다. 손놀림이 빨라질수록 목표량이 올라갔고 목표량이 올라갈수록 야근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10개도 넘게 남았습니다. 손목은 늘 욱신거렸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잤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살 여자의 몸이 30살, 40살처럼 늙어가는 것을 저는 매일 느꼈습니다. 1978년 여름 저는 생일을 맞았습니다. 20살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아무도 제 생일을 몰랐고 저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미싱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 얼굴이 왜 그래? 아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녁 야근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몇 달 사이 볼이 꺼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피부는 형광등 빛에 노출되어 창백했습니다. 이것이 20살의 얼굴인가? 저는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20살이 되었다. 하지만 축하할 일이 없다. 케이크도 선물도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다. 다만 오늘도 146벌을 만들었고 야근 수당 800원을 벌었다. 이것이 나의 20살이다. 글을 쓰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월급을 3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기본급의 야근 수당, 주말 수당, 그리고 성과급까지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32,000원. 저는 그 봉투를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달 30일 중 27일을 일했습니다. 하루 평균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총 405시간. 시간당 74원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 그림을 그릴 시간, 책을 읽을 시간, 산책할 시간, 꿈을 꿀 시간. 제 20살의 모든 시간이 공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월급 봉투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집으로 보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어머니가 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1979년 봄, 첫째 남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일요일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갔을 때 동생은 새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교복에 금색 단추가 달린 반듯한 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인사했습니다. 누나 덕분이야. 제가 없었으면 이 교복을 입을 수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교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에 갔다면 저도 지금쯤 대학교 교복을 입고 교정을 걷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빠르게 지웠습니다. 동생의 기쁨에 제 아픔을 더 씌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 여동생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늘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제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나중에 대학 가서 선생님이 될 거야. 그래서 누나처럼 가족 도와줄 거야. 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내 꿈만 이루면 돼. 누나 걱정은 하지 마. 막내 남동생은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동생은 활발하고 명랑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동생은 제가 집에 올 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누나 보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제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교과서를 펼치고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 앞에서 동생들은 저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첫째 남동생은 수학 문제를 풀었고 둘째 여동생은 영어 단어를 외웠으며 막내 남동생은 국어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내가 희생한 만큼 동생들이 잘 될 거다. 내 덕분에 이 집이 버티고 있어. 어머니의 말씀은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제 희생이 너무 크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저는 다른 여공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6살 언니는 시집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22살 언니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24살 언니는 미용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월급은 고스란히 집으로 갔고 저를 위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고 미래를 계획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1979년 여름 저는 손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손목 신경이 눌린 것이었습니다. 공장 근처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돈을 벌 수 없었고 돈을 벌지 못하면 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손목에 찜질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을 손목에 감고 통증을 참았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 언니가 제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면 동생들에게 고기 한 근이라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저는 21살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 손은 이제 완전히 굳은 살로 뒤덮였고 손톱은 바늘 자국으로 울퉁불퉁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점점 더 늙어간다고 느꼈습니다. 21살의 얼굴이 30살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채화, 유화, 크로키. 저는 그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꺼내 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제가 그리고 싶었던 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과 바다, 꽃과 나무, 사람들의 얼굴. 저는 한 장의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린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림 속 제 얼굴은 밝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눈은 빛났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그림 속 사람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그림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마디다. 마디로 태어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운명이다. 나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생들이 꿈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한다.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도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저도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욕망을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198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로공단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한 학년씩 올라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동생들이 제게 무엇을 돌려줄지,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꿈이 다시 돌아올지. 2018년 가을 저는 61살이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로공단 공장에서 일한 지 10년 만에 저는 작은 봉제 공장의 관리직으로 옮겼고 그 후로도 20년을 더 일했습니다. 50대 초반에 은퇴하고 나서는 시장 자판에서 옷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에는 저를 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25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폐결핵이 악화되어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76까지 사셨습니다. 5년 전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후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해 가을 동생들이 저를 한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며 꼭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낡은 옷을 입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제법 고급스러웠습니다. 평소 제가 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첫째 남동생, 둘째 여동생, 막내 남동생. 모두 50대가 된 그들은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첫째 남동생은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해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은 상무 직급에 올라 있었습니다. 둘째 여동생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서울교대를 나와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고 얼마 전 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막내 남동생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대를 나와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고 강남에 자신의 병원을 열었습니다. 동생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제가 희생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허전함도 느꼈습니다.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첫째 남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오늘 누나를 부른 이유가 있어.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동생 모두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둘째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미안해. 너무 미안해.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할 것이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동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 남동생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 우리 다 알아. 누나가 대학 가고 싶었던 것도 알아. 누나가 그림 그리고 싶었던 것도 알아.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렸어. 그때는 누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이제야 알게 됐어. 누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첫째 남동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누나 없었으면 나는 고등학교도 못 갔을 거야. 대학은 꿈도 못 꿨을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거야. 누나의 야근 수당이, 누나의 주말까지 반납한 그 돈이 나를 키웠어. 나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둘째 여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는 교장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나 생각을 했어. 누나가 대학에 갔다면, 누나가 교사가 됐다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 됐을까. 누나의 꿈을 내가 대신 이룬 것 같아서 기쁘면서도 너무 미안했어. 막내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의대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20대 내내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우리가 공부했어. 나는 환자를 볼 때마다 누나 생각을 해. 누나의 손목이 얼마나 아팠을까? 누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저는 동생들의 말을 들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괜찮다고 후회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로 가득한 제 손을 동생들은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첫째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이제라도 누나의 꿈을 찾아주고 싶어.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누나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 누나가 가고 싶었던 대학,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60이 넘었는데 무슨 대학이냐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누나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 우리가 응원할게. 우리가 누나를 도울 차례야. 막내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성공한 것은 누나 덕분이야. 이제 우리가 누나의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어. 그것이 우리가 누나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저는 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생들이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동생들이 제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가 잘된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제가 넣어두었던 그림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빛바랜 수채화, 색이 변한 유화, 구겨진 크로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가 찢었다고 생각했던 대학 합격 통지서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주워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보며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2018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남동생의 집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어색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생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동생들은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첫째 남동생이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누나 이거 받아. 저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저는 깜짝 놀라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첫째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의 대학 등록금이야. 우리 셋이 모았어. 누나가 대학에 가서 그림을 공부했으면 좋겠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60이 넘었는데 무슨 대학이냐고 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여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누나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해. 우리는 진심으로 누나가 꿈을 이루길 바라. 막내 동생이 덧붙였습니다. 누나 우리가 누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제 우리가 누나를 도울 차례야. 제발 이 돈을 받아줘. 누나의 꿈을 이루는 데 써줘. 저는 통장을 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찢어버렸던 대학 합격 통지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20살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제가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둘째 여동생이 큰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누나 이것도 있어. 저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교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색 치마와 하얀 블라우스. 대학교 교복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둘째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입지 못했던 대학 교복이야. 내가 찾아다니다가 헌 옷 가게에서 구했어. 1970년대 스타일이야. 누나가 그때 입었어야 할 교복이야. 저는 교복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낡은 천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 전 제가 입지 못했던 그 교복을 이제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남동생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누나 이건 우리가 모아둔 거야.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조각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찢었던 대학 합격 통지서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찢어서 아궁이에 넣은 거 내가 그날 몰래 꺼냈어. 누나 몰래 주워 모았어. 언젠가는 이걸 누나한테 돌려주고 싶었어. 40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었어. 저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합격이라는 글자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보며 40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19살의 김영애.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소녀. 막내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라도 그 꿈을 이루자. 우리가 도와줄게. 누나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저는 동생들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나도 공부하고 싶었어. 40년 동안 참았지만 지금도 그리고 싶어. 동생들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2019년 봄, 저는 서울의 한 사이버대학교 미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61살의 나이로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첫 수업을 들으러 갈 때, 저는 동생들이 선물한 교복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한 옷차림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저처럼 50대와 60대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첫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하라. 저는 고민 없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19살의 제 모습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구로공단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그 모습을 집으로 돌아와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는 붓이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좁은 공장 안 형광등 불빛 아래 미싱기계 앞에 앉아있는 19살 소녀.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동생들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 희생을 동생들이 기억하고 있었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두 학기가 지났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40년 동안 못 그렸던 그림들을 쏟아내듯 그렸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마침내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65살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동생들은 졸업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22년 2월 졸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65살의 나이로 맞이하는 대학 졸업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학사모를 썼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생들이 일찍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남동생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둘째 여동생은 꽃다발을 준비했으며 막내 남동생은 축하 현수막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누나 대학 졸업 축하합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며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졸업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첫째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은 누나의 날이야. 우리가 40년 동안 빚졌던 날이야. 오늘만큼은 누나가 주인공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거리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졸업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70대, 심지어 80대 졸업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학장님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은 용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졸업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선 증거이며 꿈을 포기하지 않은 증명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김영희, 미술학과.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학장님께서 졸업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종이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의미는 누구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객석에서 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함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살의 저는 이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5살의 저는 이제 이 박수를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제 졸업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작은 화랑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비용을 대주었고 동생들의 지인들도 많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40년 만의 기환이었습니다. 전시장 벽에는 제가 4년 동안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0점의 작품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앙에 걸린 그림은 19살의 나였습니다. 구로공단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림 속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그림 속 이야기가 작가님의 이야기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맏딸이었어요. 저도 꿈을 포기했었어요. 이 그림을 보니 제 모습 같아서 울컥했어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자들의 공감이었습니다. 다른 관람객도 다가왔습니다. 노신사였습니다. 그분은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누이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를 대학 보내려고요. 이 그림이 제 누이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서. 저는 그분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시회는 2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그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누나를 떠올렸으며,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제 그림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한 시대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첫째 남동생이 19살이 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동생은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이 그림 속의 누나를 보니 너무 미안해. 저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하지 마. 이 그림은 슬픔이 아니야. 이것은 이겨낸 증거야. 포기하지 않은 증거야. 나는 이 그림이 자랑스러워. 둘째 여동생이 다른 그림 앞에 섰습니다. 동생들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교과서를 펼치고 공부하는 세 아이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동생은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누나 덕분이었어. 이 그림을 보니 그때가 생생해. 막내 동생은 40년 후의 재회라는 그림 앞에 섰습니다. 식당에서 네 남매가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동생은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 그림이 제일 좋아. 우리가 다시 만난 순간이잖아. 우리가 누나한테 빚진 걸 갚기 시작한 순간. 저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빚진 게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너희가 잘 자라준 것, 그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야. 전시회가 끝나고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그림 중 3점이 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매자는 한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구매 의사를 밝히며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그림들은 우리 시대의 값진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옥 로비에 걸어두겠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읽으며 뭉클했습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기록이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제가 40년을 기다린 보상이었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전시회를 열고 그림을 판 저는 이제 진정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65살의 늦가기 화가. 하지만 저는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쌓여 있었기에 제 그림은 더 깊이가 있었고 더 진실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저는 68살이 되었습니다. 졸업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작업실을 하나 얻어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해화동의 낡은 건물 3층 햇빛이 잘 드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캠퍼스 앞에 앉습니다. 작업실 벽에는 제 인생의 기록들이 걸려 있습니다. 40년 전 구로공단 공장 출입증, 첫 월급 봉투, 손때 묻은 미신기계 부품 그리고 대학 졸업장.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연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1970년대 여공들의 초상입니다. 저와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언니들의 모습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손, 그들의 눈빛. 저는 기억을 더듬어 한 명 한 명을 캠퍼스에 되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0년 만에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당시 제 옆자리에서 일하던 박순자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이제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화동 작업실에서 차를 마시며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해. 우리 중에 누가 꿈을 이뤘다니 너무 기뻐.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도 꿈이 있었잖아요. 미용실 차리는 꿈.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루지 못했어. 시집가고 애 낳고 살다 보니 잊혀졌어. 근데 괜찮아.
나는 후회 없어. 저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도 65에 시작했잖아요. 언니도 할 수 있어요.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내가 이뤄준 것 같아. 너를 보면 우리 시대 여자들이 다 이긴 것 같아. 동생들은 여전히 저를 챙겨줍니다. 첫째 남동생은 한 달에 한 번씩 작업실을 찾아와 생활비를 건네려 합니다. 저는 항상 거절합니다. 이제 저도 그림을 팔아서 생활비를 벌고 있으니까요. 많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둘째 여동생은 퇴임한 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미술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동생은 제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저는 동생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저는 제가 가지지 못했던 시간들을 되찾는 기분입니다. 만약 제가 20살에 대학을 갔다면 지금쯤 은퇴한 미술 교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8의 자원봉사 선생님도 나쁘지 않습니다. 막내 동생은 병원을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의료재단을 운영하며 저소득층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제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의사가 된 건 누나 덕분이야. 그래서 나는 누나처럼 살고 싶어. 누나가 희생했듯이 나도 남을 돕고 싶어.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내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요즘 저는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구로공단 시절에 썼던 일기처럼 매일 밤 몇 줄씩 적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고통과 피로를 적었다면 지금은 감사와 기쁨을 적습니다. 오늘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마디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마디였기에 나는 책임감을 배웠고 희생을 알게 되었으며 사랑을 깨달았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결국 내 꿈을 되찾았다. 아니, 더 큰 꿈을 얻었다. 나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 이것이 내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다. 며칠 전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술대학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20살 전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저도 앉고 싶었습니다. 40년 전의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앉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구로공단 이야기, 미싱소리 이야기, 야근 수당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꿈을 되찾은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40년을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매일 무너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버텼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제가 20살에 대학을 갔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화가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40년의 고통과 인내가 있었기에 제 그림은 더 깊이가 있어요. 40년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제 그림은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힘이 났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그 젊은 손들을 하나하나 꼭 잡아 주었습니다. 굳은 살로 가득한 제 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제가 포기했던 꿈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작업실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캠퍼스 앞에 앉아 새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감사입니다. 이 그림에는 네 남매가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입니다. 마디로 태어난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희생을 선택했고 그 희생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립니다. 68의 손은 떨리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제 앞에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수많은 캔버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꿈을 이룰 시간이. 40년을 기다린 보상으로. 제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으며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아마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는 선택을. 왜냐하면 그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희생만이 사랑의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 또래 세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꿈을 다시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했던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함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다시 작업실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앞에 앉을 것입니다. 내일 그릴 그림을 구상할 것입니다. 아직 그리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구로공단의 여공들, 달동네의 가난한 가족들, 희생했던 맏딸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두 번째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전 19살의 저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공단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울었습니다. 꿈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68의 저는 웃고 있습니다. 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두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꿈은 동생들 곁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꿈을 포기한 모든 맏딸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꿈을 찾을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